오늘의 이야기는 탈북자 출신으로 국내 탑모델까지 오른 한서연, 정하늘, 박리아 3인의 탈북 이야기로 국정원조차 기겁한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고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밤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보 촬영이 끝난 대기실, 방금 들어온 매니저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죠. 국민 손녀들의 탈북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방송국의 제안이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정하늘이 한서연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 진정하라고? 너는 그날 밤 총소리가 안 들려? 한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물에 피가 번지던 거 안 보여? 박리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언젠가는 말해야 했어요. 평생 숨기고 살 순 없잖아요. 숨기고 사는 게 뭐가 나빠? 정하늘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광고도 찍고 돈도 벌고 사람들도 우릴 사랑하는데 매니저가 난감한 표정으로 문가에 서 있었죠. 얘들아, 일단 PD님이랑 만나기만 해보자. 강요하는 건 아니야. 강요 아니라고요? 한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국정원이 개입한 거 아니에요? 김도훈 과장이 오늘 촬영장에 왔던 거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름이 나오자 세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김도훈. 그들을 남한으로 데려온 작전을 지휘했던 국정원 요원이었죠. 그 인간이 또 뭘 원하는 거야? 정하늘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도 모자라? 하늘아. 박리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도 그날 밤 일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고통? 그 사람이? 정하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리아, 너는 왜 맨날 그 사람 편을 들어? 혹시 아직도? 그만. 한서연이 외쳤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마.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잖아.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김도훈이 서 있었죠. 오랜만이네요, 아가씨들. 나가요. 한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할 얘기 없어요. 있습니다. 김도훈이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압록강에서 찍힌 사진들이에요. 곧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정하늘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고무보트, 총을 든 사람들, 그리고 강물에 쓰러진 희미한 형체들이 보였죠. 이게 우리야? 정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김도훈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죽은 중국 교포 아주머니예요. 박리아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아주머니, 우릴 도와주려다가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죄책감에 못 이겨서 고백이라도 하려고요? 김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누군가가 이 파일을 유출하려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게 나을 거예요. 누가 유출해요? 정하늘이 다그쳤습니다. 국정원 내부에 그날 작전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어요. 책임이요? 박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희생양이 되는 건가요? 김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진실을 먼저 밝혀야 해요. 무슨 진실이요?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 그리고 김도훈이 박리아를 바라봤습니다. 리아 양이 왜 그렇게 뒤를 돌아봤는지,
박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야, 이 자식아. 정하늘이 김도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또 리아를 의심하는 거야? 우리 셋이 다 같이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의심이 아닙니다. 김도훈이 정하늘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리아 양이 그날 누군가를 구하려 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한서연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가라는 거예요? 네. 공영방송 최지은 PD를 믿어도 됩니다. 그녀도 그날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연관이요? 박리아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삼촌이 그날 국경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현장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 중에 실종됐죠. 세 사람 모두 놀란 표정으로 김도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최 PD가 우릴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정하늘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날 작전이 실패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한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만나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셋이 함께 출연해요.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한서연이 김도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나와서 증언해야 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김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방송 출연하기로 한 거야? 응. 정하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숨을 곳도 없네. 그치, 리아? 박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한서연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잖아. 그거면 충분해. 충분하다고? 정하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살아남은 대가로 누가 죽었는지 알아? 알아.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거야. 김도훈이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최 PD가 여기로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문이 닫히자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대기실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있잖아. 박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뒤돌아본 이유. 말하지 마. 한서연이 박리아를 막았습니다. 아직은 카메라 앞에서 말해. 그게 더 안전할 거야. 정하늘이 컵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웃기네. 탈북해서 톱모델 되고 이제 와서 다시 그날로 돌아가야 하다니. 이 자료들이 전부 진짜예요? 최지은 PD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검은 서류 봉투에서 나온 사진들과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죠. 국가정보원 대북 공작 관련 내부 자료, 부분 공개라고 적힌 파란 봉인 스티커가 눈에 띄었습니다. PD님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한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삼촌분이 그날 현장에 계셨다면서요. 최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처럼 날카로웠죠. 삼촌은 그날 이후로 실종됐어요. 국정원은 작전 중 사망했다고 했지만 시신도 찾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최지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에 대한 진실을 꼭 밝히고 싶었어요. 우리를 이용해서요? 정하늘이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용이 아니에요. 최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국민 손녀들, 국경을 건넌 새 소녀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박리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방송에 나가는 건가요? 네. 하지만 여러분이 동의하는 부분만 다룰 거예요. 최지은이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이건 국정원에서 받은 자료인데 세 분의 북한 시절 기록이 일부 들어 있어요. 한서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리설이 함경북도 탄광마을 출신. 아버지 탄광사고로 사망, 어머니 장마당에서 생계유지. 차가운 활자로 정리된 자신의 과거가 낯설게 느껴졌죠. 이게 내 인생이라니. 한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다 들어가네. 언니 것만 봐. 정하늘이 자신의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최하나, 평양 외곽 집단체조 상비군. 아리랑 공연 주역 발탁. 특별 응원단 후보 선정. 이거 완전 스펙 정리한 이력서잖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박리아가 자신의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제 기록에만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북측 정보기관 연계 의심 인물이라고. 최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어제 김도훈 과장이 추가로 줬어요. 한서연이 설명했습니다. 곧 이 내용도 언론에 유출될 거라고 했죠. 그럼 리아 씨가 간첩이라는 건가요? 최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하늘이 소리쳤습니다. 리아는 우리랑 똑같이 목숨 걸고 넘어왔어요. 그날 밤에 뭐요? 최지은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박리아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실히 감시 임무를 받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으라고 했죠. 하지만 국경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 두 사람을 먼저 보트에 태웠어요. 제가 마지막에 탔죠. 최지은이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임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을 텐데. 그때는 그냥 살리고 싶었어요. 박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한서연이 박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리아야, 넌 우릴 배신하지 않았어. 우리도 알아. 근데 왜 계속 의심받는 거야? 정하늘이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국정원도 알면서 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최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작전이 실패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려는 건 아닐까요? 빙고. 문이 열리며 김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최 PD님 잘 짚으셨네요. 과장님은 왜 또 오셨어요? 한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방송 조건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김도훈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국정원 쪽에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날 밤에 있었던 일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요? 최지은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국정원의 실수도 다 공개하겠다는 건가요? 네. 우리가 쏜 총에 민간인이 죽었다는 것도 그걸 은폐하려 했다는 것도 전부요. 정하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면죄부라도 받으려고요? 아니요. 김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겁니다. 특히 리아 양에게. 박리아가 놀란 눈으로 김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저한테요? 그날 밤 당신이 뒤를 돌아본 이유를 저는 압니다. 당신이 구하려 했던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죠. 누구였어요? 한서연이 다그쳤습니다. 김도훈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당신들을 도와주려 했어요. 박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행방이 묘연해요. 아마 북한 당국에. 그만요. 박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최지은이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걸 카메라 앞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한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해야 해요.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정하늘이 최지은을 바라봤습니다. PD님은 왜 이렇게 위험한 방송을 만들려고 해요? 국정원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최지은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삼촌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있었어요. 새 소녀를 꼭 지켜야 한다고.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적혀 있었죠. 우리를요? 박리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톱모델이 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삼촌의 마지막 소원이 이뤄진 것 같아서요. 한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우리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최지은이 물었습니다. 처음부터요. 한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경북도 탄광마을에서 리설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때부터 저는 평양에서 집단 체조하던 최하나 시절부터요. 정하늘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박리아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평양 고위 간부의 딸 박리영이었을 때부터 시작할게요. 김도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워요. 한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예요. 최지은이 촬영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트장에서 북한 시절을 재현하고 그 다음은 그날 밤이겠죠. 박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압록강에서의 그 밤 준비되셨어요? 최지은이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눈빛들이 교차했죠. 준비됐어요. 한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해요. 액션. 최지은 PD의 외침과 함께 세트장에 설치된 낡은 석탄 난로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서연은 재연 배우를 보며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죠. 마치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리설의 역할 배우, 대사 다시 한 번만요. 조 감독이 외쳤습니다. 언니, 오늘도 옥수수 죽이야? 어린 배우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대사, 제 동생이 매일 했던 말이에요. 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최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몰라요. 제가 먼저 떠났으니까. 한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때는 살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도망친 거였어요. 정하늘이 다른 세트로 이동했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집단 체조를 재현하기엔 예산이 부족했지만 몇십 명의 엑스트라만으로도 그 압도적인 분위기는 충분히 전달됐죠. 동무들, 각도가 안 맞잖아. 연기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거 진짜 리얼하네. 정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심했어요. 한 명이라도 틀리면 전체가 다시 해야 했거든요. 힘들었겠어요. 최지은이 말했습니다.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정하늘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뭘 먹고, 뭘 입을지까지 다 정해져 있었어요. 박리아의 차례가 됐습니다. 평양 고위 간부 아파트를 재현한 세트는 다른 두 곳과 확연히 달랐죠. 일본제 TV와 소파, 심지어 수입 과자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스태프 한 명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저희 집은 이랬어요. 박리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대가가 있었죠. 아버지는 저를 국가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감시 임무를 받아들인 건가요? 최지은이 물었습니다. 박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니까요. 촬영이 계속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응원단 성공 이후의 이야기로 넘어갔죠. 특별 응원단 후보로 뽑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최지은이 정하늘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기뻤어요. 드디어 평양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하늘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게 탈북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저는 우연히 따라갔어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혼자 가기 무서워해서. 거짓말. 정하늘이 웃었습니다. 언니가 더 가고 싶어 했으면서. 세 사람이 처음 만난 순간을 재현하는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너희가 특별 응원단 후보야? 재현 배우가 박리아 역할을 하며 물었습니다. 네. 한서연과 정하늘 역할의 배우들이 긴장한 듯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최지은이 물었습니다. 더 어색했어요. 한서연이 웃었습니다. 리아는 우리보다 훨씬 세련돼 보였거든요. 완전 다른 세계 사람 같았어요. 맞아요. 정하늘이 맞장구 쳤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말도 못 걸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박리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순수해 보여서 제가 감시해야 한다는 게 미안했어요. 김도훈이 세트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제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요? 한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특별 응원단 루트가 어떻게 탈북 루트가 됐는지 말이죠. 김도훈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접근했습니다. 우리가요? 최지은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국정원에서 북한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응원단 루트를 이용하려 했죠. 그 과정에서 이 세 사람을 발견했고, 우릴 이용하려 했군요. 정하늘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김도훈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진짜로 구출하고 싶어졌어요. 특히 중국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난 후에는. 중국에서요? 박리아가 물었습니다. 베이징 호텔이 아니라 허름한 여관으로 데려갔을 때 기억나시죠? 김도훈이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브로커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한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과장님이었다고요? 변장을 했었죠. 김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남으로 갈지 다시 북으로 돌아갈지. 선택권이요? 정하늘이 비웃었습니다. 돌아가면 죽는다고 협박했으면서. 그건. 김도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만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우린 이미 여기 있고 살아있잖아요. 최지은이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그날 밤을 재현하겠습니다. 벌써요? 박리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최지은이 안심시켰습니다. 세트장을 나서는 길 정하늘이 한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내일이 무서워요. 나도. 한서연이 정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잖아. 박리아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다 말해도 될까요? 다 말해야죠. 한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는 숨기지 말아요. 우리, 자, 여기서부터 달려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강가 세트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명이 희미하게 깔리고 물안개를 대신한 스모그가 피어올랐죠. 재연 배우들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컷!
최지은이 외쳤습니다. 진짜가 나와주세요. 이 장면은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가요? 네. 표정이 달라요. 진짜 그날 밤을 겪은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정하늘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박리아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해야죠. 더는 도망칠 수 없어요. 세 사람이 세트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김도은도 함께 자리를 잡았죠. 그날 우리는 원래 응원단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들었어요. 한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이징이 아니라 중국 국경 근처 허름한 여관으로 끌려갔죠. 브로커라는 남자가 문을 잠그고 말했어요. 정하늘이 이어받았습니다. 남조선으로 갈 생각 없으면 지금 나가라고. 근데 나가면 다시는 가족 못 본다고. 김도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브로커가 저였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을 구출하는 게 임무였어요. 구출이요? 박리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린 선택권도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김도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북으로 돌려보냈다면 우린 죽었겠죠. 한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으니까. 최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기로 한 건가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정하늘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갑자기 세트장에 총소리 효과음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박리아가 움찔했습니다. 이 소리,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최지은이 사과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리얼해요. 박리아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갑자기 시작됐어요. 한서연이 그날 밤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고무보트에 타라고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제가 먼저 올라탔죠. 그리고 하늘이를 끌어올리려는데 총소리가 났어요. 정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북한 경비대인 줄 알았어요. 김도은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쏜 거였어요. 뭐라고요? 최지은이 놀라 카메라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듯이요. 우리는 브로커가 배신할 거라고 의심했어요. 김도은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했죠. 하지만 브로커는 진짜로 우릴 도와주려던 사람이었어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중국 교포 아주머니도. 박리아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김밥을 싸주셨어요. 남쪽 가서 잘 살라고. 자기 딸 같다고. 그분이 총에 맞았어요. 정하늘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김도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날 작전 보고서입니다. 여기엔 북측 경비대와 교전 중 민간인 사망이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들이 쏜 거였군요. 한서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은폐했습니다. 김도은이 인정했습니다. 최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럼 리아 씨를 의심인물로 만든 것도 은폐를 위한 조작이었습니다. 김도은이 박리아를 바라봤습니다. 리아 양이 마지막에 뒤를 돌아본 게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전 그때 박리아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뒤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북한 보위부 요원이었는데 우릴 쫓아왔다가 마지막 순간에 총을 내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소리쳤죠. 빨리 가라고. 그 사람이. 정하늘이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알던 사람이었어요. 박리아가 고백했습니다. 저를 감시하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엔 저희를 살려줬어요. 한서연이 박리아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구나. 그 사람이 걱정됐어요. 박리아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를 살려준 대가로 어떻게 됐을지 김도훈이 말했습니다. 그 요원은 그 후 실종됐습니다. 아마 처형됐을 겁니다. 세트장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박리아가 말했습니다. 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탓이 아니야. 한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탓도 아니고 이건 시스템의 문제죠. 최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단이 만든 비극이에요. 정하늘이 김도훈을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니까요. 김도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리아 양이 의심받는 걸 볼 수 없어서요. 거짓말. 정하늘이 쏘아붙였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폭로될 거니까 먼저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김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하면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겠죠. 한서연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어요.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최지은이 촬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모두 수고하셨어요. 세 사람이 세트장을 나서려는데 김도훈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또 뭐요? 정하늘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더 큰 폭풍이 올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정하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봐. 포털 사이트 메인에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톱모델 3인 탈북 스토리 조작 의혹. 국정원 내부 문건 유출. 한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하자 상세한 내용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박리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박리영, 북측 정보기관과 연계된 의심인물. 특별응원단 루트를 통해 남측 침투 시도 정황. 임무 수행 의심. 댓글은 이미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얘네 간첩이었네. 고위 간부 딸이면 당연히 간첩 아니냐.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야 한다. 사무실로 달려간 한서연은 이미 와있던 정하늘과 박리아를 마주했습니다. 박리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구겨진 계약 해지 통보서가 들려 있었죠. 리아야. 한서연이 다가가려 하자 정하늘이 막아섰습니다. 언니, 이거 봤어? 정하늘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리아가 우리를 감시했다는 게 사실이래. 국정원 문서에 다 나와 있어. 그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랑 이렇게 공개되는 건 달라. 정하늘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리아를 간첩이라고 생각한다고. 박리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난. 뭐? 변명하려고? 정하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날 밤에 뒤돌아본 거 정말 그 사람 때문이었어? 아니면 우리 위치 알려주려고? 정하늘. 한서연이 놀라 말렸습니다. 아니, 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정하늘이 계속했습니다. 왜 리아만 빨간 줄이 그어진 거야? 왜 리아만 의심 인물이야? 박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처음엔 너희를 감시하라고 했어. 도망치면 막으라고 했지. 하지만 뭐? 정하늘이 다그쳤습니다. 너희가 내 친구가 됐어. 박리아가 울먹였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진짜 친구들이었어.
그래서 지키고 싶었어. 매니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광고주들이 전부 계약 취소한대. 방송도 중단하래. 뭐? 한서연이 놀랐습니다. 국정원에서 압력 넣는 것 같아. 이 사건 더 파헤치지 말라고. 바로 그때 최지은 PD가 들어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송은 계속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국정원 내부 고발자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최지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진짜 문서예요. 그날 밤 작전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리아 씨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다 있어요. 정하늘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리아는 정말 억울한 거야? 네. 오히려 리아 씨가 그날 밤 가장 용감했다는 증언도 있어요. 최지은이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보트에 마지막에 탄 것도 다른 두 사람을 먼저 태우기 위해서였다고. 한서연이 박리아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언니. 박리아가 흐느꼈습니다. 정하늘이 머뭇거리다가 다가왔습니다. 나도. 미안해. 순간 의심해서. 괜찮아. 박리아가 정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라도 의심했을 거야. 김도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또 당신이에요? 정하늘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와주러 왔습니다. 김도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정원 내부조사 결과입니다. 그날 밤 민간인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리아 양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회한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와서?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죠. 김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방송으로 공개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생방송이요? 박리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나와주세요. 진실을 말할 기회입니다. 최지은이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황금 시간대예요. 전 국민이 볼 겁니다. 한서연이 두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겠어? 정하늘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반격할 차례야. 박리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는 숨지 않을 거예요. 떳떳하게 말할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방에 모여 생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있잖아. 정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간첩이었으면 어땠을까? 뭔 소리야? 한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뭔가 대단한 임무라도 했겠지. 지금은 그냥 살기 위해 도망친 애들인데. 박리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야. 맞아. 한서연이 동의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주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전 국민이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강 다리 아래 박리아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내일 생방송을 앞두고 잠이 오지 않아 나온 것이죠. 낡은 공중전화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남한에 왔을 때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어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서연이었죠. 리아야, 어디야? 한강 다리 아래요. 거기 가지 마. 요즘 인터넷 댓글 보면 한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죽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박리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으려면 그때 강에서 죽었겠죠. 지금 갈게. 거기 있어. 잠시 후 한서연과 정하늘이 도착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정하늘이 박리아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왜 혼자 나와 있어? 생각 좀 하려고. 박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생각?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박리아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에 대해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놀란 눈으로 박리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제가 뒤돌아본 진짜 이유. 박리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보이부 요원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럼 정하늘이 다그쳤습니다. 강 건너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쪽 군인들이요. 그들도 총을 들고 있었죠. 한서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남쪽에서도 우릴 쏠 수 있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뒤에 남은 거예요. 혹시 그들이 우릴 쏘면 제가 막으려고. 정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리아,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박리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이런 말하면 정말로 간첩 취급받을까봐. 바로 그때 김도훈이 나타났습니다. 리아 양말이 맞습니다. 김도훈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양쪽에서 포위했어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민간인이 죽은 거예요? 한서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의 과도한 작전 때문이었죠. 김도훈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봉투 안에는 그날 밤의 작전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강 양쪽에 표시되어 있었죠. 이 점들이 다 저격수였어요? 정하늘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을 구출한다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위협으로 봤던 거죠. 우릴 믿지 못했군요. 한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국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김도훈이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여러분이 이중 간첩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죠. 특히 리아 양은. 그만요. 박리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처음부터 우린 신뢰받지 못했던 거네요. 김도훈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세요. 현장 요원이 보낸 마지막 보고서예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 소녀 모두 진심으로 탈북을 원함. 특히 박리영은 동료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임. 구출 작전 즉시 실행 요청. 이걸 쓴 사람이 정하늘이 물었습니다. 최지은 PD의 삼촌입니다. 김도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여러분을 믿었어요. 한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실종된 거예요? 상부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을 직접 구출하려다가 총격전에 휘말렸죠. 박리아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나요? 어떻게 아세요? 김도훈이 놀랐습니다. 봤어요. 강 건너편에서 우리한테 손짓하던 사람. 이쪽으로 오라고. 정하늘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릴 구하려다가. 네. 그리고 그 책임을 리아 양에게 돌린 거죠. 김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 대기실. 최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되셨어요? PD님.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삼촌분에 대해. 최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김 과장님께 들으셨군요. 죄송해요. 박리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최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촌은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생방송 1시간 전. 긴장돼? 정하늘이 물었습니다. 엄청. 한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후련해. 박리아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다 말할 수 있어서. 김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서 공식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아니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같이 나가요. 우리 모두 그날의 당사자니까. 방송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정하늘이 두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야. 박리아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한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국경을 함께 건넌 사이잖아. 5초 전, 4, 3, 2.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공영방송 공개홀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대부분 5060대 시청자들이었죠. 최지은 PD가 무대 중앙에서 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국민 손녀들이라고 부르는 톱모델 세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서연, 정하늘, 박리아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어머, 진짜 예쁘네. 한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근데 저 애들이 진짜 간첩이래? 옆자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최지은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린 그동안 탈북자라는 말을 숨기고 살았어요. 광고주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편견이 있으니까요. 근데 왜 지금은 다르죠? 최지은이 물었습니다.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한서연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그날 밤의 공포가 아니라 그걸 견디고 난 다음의 선택들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하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를 보고 요즘 애들은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저도 군부대 공연 다니고 술 취한 아저씨들 사이에서 노래하고 쪽방촌에서 살았어요. 객석의 한 아주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도 버틴 이유는 정하늘이 잠시 멈췄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같은 애들이 쪽방촌 탈북 청소년이 아니라 런웨이를 걷는 모델로 불리길 바랐어요.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국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리아가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네. 그날 밤 가장 큰 잘못은 북도 남도 아닌 우리를 도구로 쓴 어른들이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로커는 죽었고 우릴 도와주던 중국 교포 아주머니도 죽었어요. 박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심 인물이 됐죠. 왜 의심받았나요? 최지은이 물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뒤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건 박리아가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릴 쫓아왔다가 마지막에 살려준 한 남자 때문이었어요. 북한 보위부 요원이었는데 우릴 보내주고 아마 처형됐을 거예요. 객석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최지은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와 계십니다. 김도훈 전 국정원 과장님, 무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김도훈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죠. 국정원이 나와? 뭐하러? 김도훈이 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국가를 대표해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세 사람에게 사과드립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김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덮기 위해 한 어린 소녀를 의심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그날 밤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총성 속에서도 박리아가 두 소녀를 먼저 보트에 태우는 모습이 선명했죠. 보이시죠? 김도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의심했던 이 소녀가 실은 가장 먼저 남을 살리려 했다는 걸. 객석의 한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아가씨들, 우리 손녀 같네.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해?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때도 다 그랬어. 윗사람들 잘못은 애들이 뒤집어 쓰는 거.
이제라도 인정하는 거 보기 좋네. 김도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리영 씨에 대한 모든 의심 인물 기록은 공식적으로 삭제됐습니다. 늦었지만 국정원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정하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받은 고통은요? 보상할 수 없습니다. 김도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그럼 이 아이들은 간첩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한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린 그냥 살고 싶었던 20살 애들이었어요. 밥 안 굶고 꿈을 꿀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갑자기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죠. 잘했어. 우리 손녀들 힘내. 이제 편하게 살아. 박리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지은이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소녀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이 자리까지 왔는지 들었습니다. 그들은 간첩이 아니라 용기 있는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생방송이 끝나자 한서연, 정하늘, 박리아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끝났어. 정하늘이 울먹였습니다. 아니, 한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방송 다음 날 한국은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괜히 간첩 소리 했나 싶어 미안하더라. 이제부터라도 저 애들 응원해줘야지. 지상파 재방송 시청률은 20%를 넘었고 유튜브 클립은 하루 만에 5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은 응원 메시지로 가득 찼죠. 우리 손녀들 고생 많았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다시 연락해왔지만 세 사람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우리 뭔가 다른 걸 해보자. 한서연이 제안했습니다. 뭐? 정하늘이 물었습니다. 우리 같은 애들을 돕는 거. 박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석 달 후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공장 건물. 여기가 맞아? 김도훈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리모델링된 건물 입구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리버런웨이 프로젝트 마이너스 탈북 청소년 앤드 취약계층 소녀들을 위한 모델 자존감 스쿨.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명 남짓한 소녀들이 런웨이 워킹을 연습하고 있었죠. 자, 허리, 고개. 정하늘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야, 너희 지금 북한 집단체조 아니야. 너희는 이제 국제 런웨이 기수단이라고.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한서연은 한 소녀의 자세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어깨에 힘 빼는 게 제일 어렵지? 나도 그랬어. 맨날 긴장하고 누가 감시하는 것 같고. 언니,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TV 나갈 수 있을까요? 한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TV 안 나가도 괜찮아. 중요한 건 거울 속 너를 숨고 싶은 얼굴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박리아는 사무실에서 막 도착한 이메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박리영 양에 대한 모든 의심 인물 기록은 잘못된 판단으로 확인되어 공식적으로 삭제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너스 국가정보원. 창밖으로 한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날 밤에는 강이 죽음의 선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가 건너온 하나의 길일 뿐이구나. 박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리아 언니. 한 소녀가 뛰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턴 성공했어요. 정말 대단한데. 박리아가 소녀를 안아줬습니다. 김도훈이 머쓱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픈식 축하 화분이라도 들고 올 걸 그랬네요.
대신 애들 진로 상담이나 잘해주세요. 정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국정원 들어가고 싶은 애 나오면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다고 설득해 주시고요. 그래야죠. 김도훈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애들을 방패막이로 세우는 기관이 아니라 진짜 지켜주는 기관이 되어야 하니까요. 최지은 PD도 찾아왔습니다. 다큐 방송 이후로 후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정말요? 한서연이 놀랐습니다. 특히 5060대 시청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싶다고 하세요. 우리 손녀 같다면서요. 그날 저녁 리버런웨이 프로젝트 일기 쇼케이스. 화려한 패션쇼는 아니었습니다. 배경음악은 동네 방송국에서 빌려온 7080 발라드였고 무대는 손수 만든 런웨이였죠. 관객석에는 경로당 할머니들, 은퇴한 버스 기사 할아버지들, 탈북 청소년들의 후견인이 된 중년 부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정하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에요. 하나둘 소녀들이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서툴렀지만 당당했고 긴장했지만 행복해 보였죠. 저 애 봐라, 완전 모델 같네. 한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손녀보다 예쁘구만. 할아버지가 맞장구 쳤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한서연, 정하늘, 박리아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런웨이는 화려한 조명만 켜지는 곳이 아니에요. 정하늘이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죠. 한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국경을 넘었고 많은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박리아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고 여러분이 우리 가족이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무대를 걸었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야, 저 애들, 이제 진짜 우리 손녀들 맞네. 플래시 대신 따뜻한 박수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의 총성을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크고 따뜻한 박수였죠. 한서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살아갈 길을 만들고 있어. 그거면 충분해. 무대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세 사람의 실루엣만 남았습니다. 북에서 온 세 소녀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